시작은 궁여지책.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결과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되다. 필요 없는 거지만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전화위복이고 신의 한 수와도 같았던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T50 개발 사업은 부위 정경.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세운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도 있지만 이 기술을 쓸 때마다 기술료를 줘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핵심 기술 개발이나 부품 국산에 대해서 속도를 박차를 가야 된다. 위기를 겪을수록 더 강하고 지혜로워진 불사조의 이야기.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사업의 체계 개발 준비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방부 고등훈련기 사업단장을 역임하시며 T50 개발 사업을 지휘하신 이선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책임지셨던 전용훈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항공과 카이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체계 개발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 좀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우 박사님, T50 체계 개발 계획 중에서 항공전자 시스템과요, 비행제휴 시스템 개발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항공전자와 비행제는 항공기의 핵심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는 한번 제작이 되면은 도태될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항공전자나 비행제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이것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제어는 사실 우리가 자체 개발을 주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제어는 항공기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항공기가 크래시할 위험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플라이바이와 비행제 시스템을 택했고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락히드 주관으로 하고 항공전자는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고장이 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끄고 내려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은 또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업체 측에서는 또 리스크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락히드가 주관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예. 김 전무님, 이 지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요. 예.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하고 비행제어 시스템이 항공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요. 네. 이거 두 개를 T50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요 부위도 다 이제 개발해야 될 텐데요. 이 언제까지 이런 핵심 개발을 외국 항공사에 맡겨야 되는지, 그 당시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좀 이렇게 보관을 좀 갖고 있었습니까?
예,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사실은 항공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계별로 또 분야별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돼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항공기의 지금 모델도 여기 책상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전을 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할 때 제일 첫 단계는 엄밀하게는 이제 공력, 성능, 외형을 결정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인 나르는 것에 대한 매우 과학적이고 최적화된 디자인을 먼저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구조 배열의 설계, 시스템에 대한 배열 설계, 특히 비행 제어, 항전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저희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좀 아주 기초 소양이라도 배우고 공기역학, 성능, 뭐 구조 이런 쪽들은 또 저희가 탐색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맛도 조금 보기 시작했고 깊이와 경험에 있어서는 일천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날밤을 새워서 뭔가 좀 덤벼볼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비행제 항전은 사실은 이 비행기는 특히나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컴퓨터가 조정하는 거지 사람은 조정관으로 인풋만 이렇게 줄 뿐이거든요. 모든 것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때 맞는 모든 각도와 비행기의 자세와 그다음에 속도를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개념의 최초로 F-16 락히드 마틴의 F-16에 적용됐던 기술들을 그대로 고등훈련기지만 초음속 이 고등훈련기에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그 비행 제어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양성된 인력이 거의 뭐 아주 미미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전자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으면 목표 지점에 가서 무슨 임무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임무를 결정짓는 것은 전부 항공전자의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는 저희가 운용은 조종사들께서 해외 선진 항공기를 도입해서 해보셨지만 개발은 사실은 굉장히 일천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단계를 저희가 이제 전략을 잡은 것은 체계개발 수립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 선생님이 락히드 마틴이란 말이죠. 세계 1위 기업.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가서 아예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학생으로서 정확히 배우는 것이 1단계다. 그래서 정규 교육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적으로도 우리 전영훈 박사님이나 사업 단장님이나 공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셔서 저희 개발자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 관리 인력들이 이제 미국의 락히드 마틴 달라스 폴트워스에 가게 됩니다. 비행제어부터 잠시 얘기를 드리면 그 당시에 한 3.5년 동안 3년 반 동안 한 9명의 정규 인력이 가서 그들이 미국에서도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이 최첨단 신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원도 때로는 하고 일부는 저희가 맡아서 또 주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시험 검증하는 분야나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우러져서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고 2단계로는 비행제 같은 경우는 그 정규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그래서 체계 개발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락히드 마틴과 그것을 지원하고 배우는 카이가 정상 일정을 가게 하면서 저희가 2단계로는 기술 자주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조용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발하고 양산한 이후에 그 비행 제어를 우리 공군이 업체가 정비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별도 계약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도 저희 인력들을 약 1년 반 정도 파견을 하고 이 나머지 1년은 락히드에서 또 한국에 체류하면서 후속 계속 트레이닝 코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또 다단계 업무 중에 하나는 매우 비밀리에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업체가 국가연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제어 소프트웨어하고 박스를 가지고 항공기에서 실증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자신감을 저희가 가지게 되고 그때 개발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비행 제어를
카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어 수준이 틀리고 아음속 항공기 비행제어 수준이 틀린데 초음속으로 가기로 결정을 과단성 있게 했고, 그때 저희가 훈련을 하고 터득했던 기술이 지금 더 수준이 높은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그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서 진행되게 됐다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항공전자도 마찬가지로 30여 명의 인력이 약 4년간 1차적으로 파견이 갔었고요. 후속해서 요 T-50을 이제 공격 모델로 만드는 FA-50 사업까지 계속 이어서 락히드 마틴과 항공전자, 무장,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의 성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무려 10여 년 동안 그 기술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평가하면은 당시에 사용됐던 항공전자 T-50 기술의 100%를 지금은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가능했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항공전자 무장, 통제 이 분야까지도 카이가 현재는 주도적으로 설계 개발을 해외 부품 업체하고 락히드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단계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노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위 이제 시금석이 되고 대들보를 놓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어찌 보면 좀 신화적인 기술 자립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이란 초창기 비행기들은 조종관과 연결된 강철 케이블로 날개를 움직이며 조종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배에 노를 젓듯 사람의 힘을 직접 전달해 비행기를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더 커지고 빨라지며 물리적인 힘만으로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유압을 이용한 기계의 힘을 사용하게 됐다. 유압식은 작은 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항공기 제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고압을 견뎌야 하는 유압관은 금속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무겁고 복잡한 기체 내에 설치하기도 까다롭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날개를 움직이는 방향과 각도 등을 유압이 아닌 전자신호로 전달하는 것이다.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선은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속재 유압관보다 가볍고 얇을 뿐더러 유연하다. 따라서 기체 내부에 배치하기도 편하고 항공기의 무게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자기술의 힘으로 움직이는 항공기의 구성품과 세부 계통을 항공전자 시스템이라 부른다. 1950년대까지 항공전자는 개별 임무 장비들에 각각 장착된 독립형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장착 장비들이 늘어나고 장비 간 케이블 또한 늘어남에 따라 항공기 중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를 개선한 연방형 시스템은 부품과 장비별 정보를 처리하는 임무 컴퓨터와 통합 처리된 정보를 시연하는 다기능 시현기로 구성됐다. 하지만 항공기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임무와 장비가 추가되자 연방형 시스템을 구성하는 케이블과 센서들마저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현재는 표준 모듈을 제작하여 필요한 기능을 탑재하고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합 모듈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을 포함해 항공기의 개발 기술은 더 어렵고 많은 임무를 더 쉽게 수행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남보다 앞선 공군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비행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앞서가는 것이 필수다. 군 전력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에서
이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근데 개발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핵심 기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슷한 동의선상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이 장기적인 이 전력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알아본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 범주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이 핵심 기술의 이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분의 이제 패널께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이게 단기적인 것이 됐든 혹은 뭐 장기적인 것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김영준 전무께서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어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개발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논란이 있고 굉장히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될 길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경험해 보니까는 명쾌하고 명료하게 정해져 있는데 답이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못해 왔고 경험상 어려웠고 예산상 어려웠고 입장이 서로 다 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와 단기로 좀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산 분야는 안보와 직결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투입되는 개발 비용이나 사업 예산도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런 예산들을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내수만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조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항공이라는 물류 쪽으로 연결해서 민간 산업 분야까지 같이 고민할 거냐에 대한 큰 정책 판단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실은 직도입보다는 대부분 다 국산화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 온당합니다. 20여 년 전에 그렇게 가진 게 없을 때에도 이 많은 열정과 진취적인 의사 결정을 국가가 끌어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요소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이제 항공기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배 전체 하나를 플랫폼이라고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품 시스템들은 이제 요소 기술들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요소 기술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의 거를 부품을 갖다가 넣더라도 핸드폰이 지금 삼성께 다 국산 부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플랫폼을 국산화하고 내 요구도에 맞추되 글로벌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고객 입장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를 먼저 결정을 하고 다만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요소 기술들을 저희가 안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마일스톤 마스터 스케줄에다 놓고 자, 항공기는 지금 이렇게 가지만 이 요소 기술들 부족한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어떻게 더 진화 발전시켜서 국제 수준으로 올리자. 그럼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이런 계획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선진 항공업체들은 당연히 있거든요. 국가들은.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결정하느라고 많이 빠뜨리고 온 것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국가가 총합적으로 볼 줄 알고 그다음에 판단해 줄 줄 알고 평가해 줄 줄 아는 집단을 키워나가야 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먼저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요소 기술들을 집어넣은 플랫폼을 하나 개발할 거라면 요소 기술은 이미 그 전에 짧게는 수년 전, 길게는 한 10수년 전부터 정밀하게 판단이 돼서 키워내고 검증하고 양산 기술로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진국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당연히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항공 분야가 모든 산업 분야를 더 앞서 나가는 기술 분야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동차랑 조선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의 융합체인 항공을 하려면은 이 부분이 기저가 계속해서 국산화되고 산업화되지 않으면
제품을 갖다 팔았을 때 다른 나라 부품을 많이 수출해주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그럼 요소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을 먼저 검증해서 이 요소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어떤 큰 마스터 스케줄상에서 플랫폼 사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선진 항공국들처럼 생각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플래닝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국가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많은 것을 한꺼번에 없는 요소 기술까지 넣어서 시간과 일정을 지켜서 개발해내라고만 압박을 하고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체계 개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업체만 개발을 성공해야 되는 낭떠러지에 서서 비용, 일정, 성능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다 보면은 짧은 일정 내에 좀 서투른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됐다고 얘기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화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또 그것이 방산 비리로 나서져 버리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갖다 쓴 사업들이 많이 실망감을 주는 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무한 반복.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마치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주제가 토론될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도 국가가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세계 12위 경제권 국가고 이제는 능력이 꽤 많이 커졌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이 분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도 많이 얘기하지만 진화적 개발에 대한 얘기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 목소리를 같이 내고 싶습니다. 진화적 개발은 다름이 아니라 요소 기술이 부족해도 플랫폼이 일단 급하면 먼저 넣고 이 요소 기술이 가야 되는 1, 2, 3단계의 발전 모델을 미리 상정하고 예산을 고려하고 일정을 고려해서 플랫폼이 1단계 플랫폼이 1세대가 나오면 5, 6년, 10년 후에는 요소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가서 2세대로 커지고 또 세 번째 요소 기술이 또 다른 것이 또 수준이 높아지는 게 차용되면은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는 소위 사람이 진화하듯이 이볼루셔너리하게 진화적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러시아나 모든 국가들이 이미 선진항공국은 당연히 쫓아가고 있는 트렌드고 패턴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특히나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요소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려면은 이 업체들도 일반 기계 제품이나 제조업에만 올인해서는 이쪽은 너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업체들한테 우리가 양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이면 엔진, 뭐 환경제어 계통이면 환경제어 계통, 유압이면 유압 시스템, 연료면 연료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토대로 수십조 원씩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업들에게 한국인의 어떤 근성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국산화하면서도 세계 수출을 할 때 경쟁력 있게 옆에서 같이 파트너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인 성장 전략이 10년, 20년 진행이 돼야만 아마 아까 같은 진화적 개발을 요소 기술까지 플랫폼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체의 입장에 있어서의 준비 사안들, 국가 요청하는 부분들, 또 진화적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 상황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용훈 박사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김 전무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시급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품의 그 성능은 그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려면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제품을 만드는데 만일에 본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은 기술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자체 개발하는 방법, 기술을 지원받는 방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냐면은 기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항상 그 기술 줄 때는 사용 범위를 정해줍니다. 이거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조나 개발할 때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수출하게 될 때는 또 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T-50의 그 수출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려고 성사 단계에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승인을 안 하는 바람에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상 기술을 지원받기 때문에 거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산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무기 체계 개발은 사실 자주 능력 확보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사실은. 그 자주 능력이 뭐냐? 그러면 사실 후속 군수 지원의 자주 능력을 의미하는데 후속 군수 지원의 자주 능력을 갖지 못하시는 어떤 개발에 대한 사실 의미가 좀 퇴색하게 되는 거죠. 요사이 지금 언론에서 TV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이 반도체 소자 3가지 수출 규제함으로써 지금 업체에서나 온 국가가 난리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예. 그 3가지 제한이 되는데 이 3가지 소자를 사실 우리나라도 개발할 수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저렴한 부품 소재를 수입에다 쓴 겁니다. 그러자 사실 이런 규제를 딱 당하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거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저희가 비용을 들여도 미리미리 좀 해놨더라면은 우리가 능력을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만들면 되니까. 그러나 능력도 없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걸리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상용에도 이런데, 이것이 만일에 무기체계에서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항공 무기체계를 보면은 이 후속 군수니 아직까지 전적으로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무기체계인데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T-50 플랫폼 만들어 놨고 이제 KF-X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루속히 어떤 핵심 기술 개발이나 부품 국산에 대해서 속도를 박차를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업체 보고 아무리 그래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당장 이익을 내는 그런 쪽인데 몰두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정책을 삼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산업 정책을 좀 다루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항공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기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아직 지금 사실 공군 역사는 70년이 지났는데 후속 군수 지원에 등을 그걸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가가 좀 더 아주 정책적으로 이 핵심 기술이나 부품 국산화에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기술력 일단 우선 있어야 되고 또 부품의 국산화 문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먼저 좀 정비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로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선희 박사님. 어떤 생각 주시겠습니까?
핵심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 T50을 개발할 때 국산화율이 60%가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개발한 건 60%, 40%는 나무 기술에 의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개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기술도 있지만 이 기술을 쓸 때마다 기술료를 줘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 항공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개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들은 그렇게 핵심 기술에 우리가 묶이면은 정말로 아주 큰일, 이렇게 자주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부터 핵심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군에서 우리 무기가 빨리 필요해 하면은 빨리 하는 것은 동체를 프레트로 만들어서 무기를 안에 부품은 다 사다가 조립하면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그러나 모양새는 국산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늦더라도 정말로 우리 국산화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일관성있게 지금까지 못 해왔어요. 그리고 군에서 급하다 하면은 사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든지.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로 빨리 안 됩니다. 빠른 시간에 될 수가 없어요. 핵심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 예산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기업들은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업체에서 개발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국가연구소에서 지금 과거에 만들던 체계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민간기업이 할 수가 있으니 그쪽에 넘기고 국가연구소는 정말로 기업이 못한 핵심 기술 쪽으로 자원과 인력 모든 걸 투자해서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아주 가능한 한 높여서 그런 핵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군내 기술도 뛰어난 게 있지만 민간에 정말로 뛰어난 기술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서 민간 기업 또는 타부처 연구소, 우리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국방기술부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발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또 이거를 이제 네 번째로 이거 전부 하는 건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기초 기술들 지금 앞에서 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삼성 그 반도체 문제도 있듯이 기초 기술 정말로 그 기초 기술들이 학계나 또는 벤처기업 이런 데서 도전적으로 도전해서 그런 기술들을 기초과학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그 중소기업들 중간에 그 벤더들이 핵심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그 중소기업들이 만든 핵심 기술들을 모아서 체계를 만드는 이런 기업의 생태계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 정책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그 기술의 핵심 기술한 투자와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총력 그 기술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기업들의 방산 기업들 생태계, 이것들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모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외람된 질문이지만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력에 보면 이제 방사청 청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이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좀 돼 있고, 이 현직을 못 모셔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궁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차원의 이 R&D의 어떤 이런 것들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국가 연구소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전적 동감하고요. 또 스핀오프, 스핀온, 요즘 같은 게 민군에서 스핀업까지 올라오게 돼서 철저하게 어떤 이런 미니 기술들을 흡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전에 이제 많은 그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뭐가 궁금하냐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전현직에서 연구원들이 업체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같은 목소리로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어떤 문제가 이 장애가 돼서 매번 이런 것들이 공회전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일 앞에 제가 말한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때가 아니고 쭉 그 여러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강해졌다가 어떤 때는 약해졌다가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AD 그 국방과학연구소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은 이제 정말로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체계 개발은 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특히 이제 뭐 비익 무기, 비익 무기 이러는데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또는 이 일반 기업이 이익이 안 남아서 안 하는 이런 것만 말고는 전부 기업들이 해라.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국가연구소는 아까 말한 그런 핵심 기술적으로 총력을 집중을 해서 이것들이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가자라고 지금 이제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또 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요약을 하면은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한 줄로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단계 전환은 원래 이제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요, 고육시책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준 전무께서는 단계 전환이 없었으면은 체계 개발 단계에 가서도 참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꼭 예. 필요했다는 이런 말씀을 좀 주신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사실 체계 개발은 앞서서 진행됐던 탐색 개발이나 사전 연구에 들어갔던 일정, 그다음에 기간이죠. 투입됐던 예산, 투입됐던 인원의 수와 비교했을 때는 그 단위가 오더가 틀릴 정도의 가장 굉장히 큰 집중적인 엔지니어링 개발 활동이거든요. 거의 7년에서 한 10여 년 사이에 발생할. 인력만도에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탐색 개발에 삼성항공 출신의 한 30여 명이 넘는 인력과 국가엔 다 합쳐도 100여 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1000명으로 가야 됩니다. 체계 개발에서는 피크시에. 락히드 마틴의 당시 그 기술 지원우는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그래서 TA 인력이라고 불렀던 기술 자문을 하는 인력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피크 때. 그래서 이 정도의 업무를 제가 지난번에 이 깔때기의 모양에 비유를 했었는데, 앞부분에서는 뭐 선행 연구한다, 탐색 개발한다 하는 것은 서서히 넓어지는 파이프고요. 이 체계 개발은 완전히 급격하게 넓어지는 깔때기 모양의 업무 양과 예산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초기에 체계 개발에 들어갈 때 그때의 체계 개발 계획서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표준 형상을 나중에 가서 계속 보완은 되겠지만 표준 형상을 셋업해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계 개발 계획에 대한 예산, 일정, 성능, 요구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숙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합성 있게 한 목적성을 이루면서 답을 찾아내기에는 탐색 개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식하고 식별됐던 것들을 체계 개발 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연결해서 갔다면 아마 그것이 결국 체계 개발의 앞부분 활동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라톤을 뛰듯이 출발선상에서 서서 이제 호각을 불면, 총을 쏘면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단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또 보내는 거, 예산을 확보하는 조단 예산을 국가 재경원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총리, 부총리까지 동원돼서 심의를 하면서 가는 그 많은 노력과 우여곡절이 사업의 중간에 기간을 좀 중간에 한 1년 반, 2년을 저희가 좀 뜨게는 했고 저희 단계 전환 사업으로 채웠지만, 이것이 저는 전화위복이 된 아주 좋은 사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능력과 역량이 관의 입장에서도, 군의 입장에서도, 업체 입장에서도 아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일천하고 의욕은 막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돌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체계개발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술 분야도 분명히 단계 전환 전에 탐색 개발에서 저희가 식별은 했는데 이 문제다,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끝났거든요. 이걸 체계개발 가서 만지기 시작하면은 달리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도 구조에 대한 부분이건 이 공력 성능이건 내부 설계건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1년 반 동안에 차근차근 다 짚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추가로 검증할 건 검증하는 이 설계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연필 깎듯이 저희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단계의 기술적인 형상의 어떤 좀 정확성, 좀 더 최적화의 길로 좀 올라가 있는 반듯한 놈에서 모두가 달려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 일정 성능에서 반복되는 실패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전환 사업은 우리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이고 신의 한 수와도 같았던 매우 중요한,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 그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영어는 불렀었거든요. 이름도 지금 보면은 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단히 그 우리가 항공 역사에서 중요한 여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 중단 위기를 단계 전환으로 극복하신 우리 전용훈 박사님이나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사업 단장을 역임하신 이선희 박사님, 이 두 분의 의견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단계 전환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제 96년도 5월부터 이제 97년도 6월까지 거의 한 1년 남짓 정도 기간 동안 이 진행된 사업인데요. 과연 이제 고등훈련기 이 개발 과정에 이 단계 전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전용훈 박사께서 말씀 주시죠. 예. 탐색 개발의 국가연 주도에서 체계 개발이 업체 주도로 변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은 탐색 개발에 삼성에서 36명 정도 저희 참여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체계 개발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 전무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 전환 사업이 사실상 저기 뭐 규정이나 용어에도 없는 용어인데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김으로써 체계 개발이 좀 시작이 지연이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만일에 공군에서 소요 시기를 딱 정해가지고 물러서지 않았다면은 체계 개발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공군에서 이를 수용해가지고 이 단계 전환 그 기간이 정말 법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국가연 주도에서 업체들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그 시간에 그런 과정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그런 것이 아주 정말 진짜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말씀 김전무하셨는데 정말 그런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단계 전압이 이 체계 개발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준비를 순조롭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예. 탐색 개발 마치고 나서 곧바로 체계 개발로 이 연계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안타깝고 이제 걱정이 좀 됐었던 사안들인데 오히려 차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뭐 신의 한 수 같은 뭐 그런 기간이었다.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선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좀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면 이 단계 전환 사업이 굉장히 유용했다고 보지만 특별한 경우고 단계 전환이라는 것은 사업 절차에 없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단계 전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했는데 그럼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한 단계를 더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불필요한 기간이 두어서 예산도 더 들어가고 사람도 더 들어가고 뭐 시간도 또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그런 방면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은 시작이 사실은 KF-16을 면허 생산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절충 교육으로 설계 기술 주겠다라는 걸로 설계 기술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보자 해서 탐색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특별하지만 이때 이 사업이 태동할 때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졌죠. 과연 우리가 그 당시는 어떻게 우리가 초음속 그런 훈련기를 우리가 개발하냐. 아주 전부 다 정말로 의구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단계 전환 사업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또 대안들을 찾아보고 엄청나게 많은 대안들을 다 찾아보고 그 중간에 또 그 독일 또 가서 또 그 제안을 가지고 검토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 결과로 이제 이걸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국가가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나 의지가 안 돼 있었는데 단계 전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의지도 이제 나중에 결국 생겼다라고 보고 해서 필요 없는 거지만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대형 사업, 국가가 정말로 국가 전부가 되면서 해야 될 이 사업이 이 사업처럼 그 계획된 예산으로 계획된 그 일정 기간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초음속 그 훈련기,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유일한 최고 성능의 항공기거든요. 이거를 개발해낼 수 있었던 근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장기 전환 사업이 사실은 국가 의지를 다져주고 또 개발하는 사람들 책임성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두 분이 말한 대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T-50 항공기가 탄생해서 지금 세계 하늘로 날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돌이켜 봤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두 분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좀 냉정하게 이제 우리 이선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개념 연구부터 시작해서 탐색 개발, 바로 이제 체계 개발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무기 개발 체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국가가 연구 환경이, 경제적인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 있어서의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무후무하게 T-50 개발 과정에서만 이 단계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한국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독자 개발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오늘 세 분의 평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주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고의 파트너. 락히드 하면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배우거든요. 우수한 DNA. 이게 F-16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T-50은 F-16의 DNA를 가졌다. 관건은 차별화.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고 볼 때는 가격의 차별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진화는 언제나 딜레마.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외형이 컴팩트해야 되고 장비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커져야 되고, 이런 딜레마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열한 1g의 전쟁. 개발 기간 내내 무게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단 1g이라도 빼기 위해서. 절박하고 끈질긴 여정. 앞으로 이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봐야죠. T-50 탐색 개발은 무엇을 남겼나?